습관적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안 가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보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각자가 약간 도파민 중독 상태에 의한 강화학습일 가능성이 있다. 도파민이 증가되는 그 쾌감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계속 파트너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에서 뇌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대수 교수입니다. 혼자서 사는 거는 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쥐들 같은 경우도 저희 실험을 해보면 분리를 시켜오게 되면은 뇌세포가 급격하게 많이 죽습니다. 특히 전두엽 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그거를 그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데, 사회적 격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게 그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또 우리의 몸의 신체의 고통도 줄여주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애착 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 고통을 줄여주고 오히려 뇌의 신경회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온 건데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이렇게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면은 강아지 혈중에 옥시토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냥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사진도 가능합니다. 바소프레신이라는 건 사실은 이뇨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 뇌에서는 사회적인 관계, 거기서 더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행동하게 하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애착관계에서 바소프레신이 나오게 되면 삶에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있다 보면은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심리적으로는 안정 상태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뇌 건강에도 좋겠죠. 통계적으로 봐도 혼자 사시는 분에 비해서 거의 20%에서 25% 이상 수명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으로 보면 차이가 없죠. 근데 그 뇌의 상태가 다르죠. 처음 만났을 때는 도파민이나 페닐에틸라민이나 굉장히 흥분돼 있고 그냥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상황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쾌감을 주게 되고요. 나중에 애착 단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내 몸과 같이 생각되는 거거든요. 한번 스스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똑같은 물리적 자극인데 내가 만지는 자극이 제일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쁘게 볼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나의 일부가 되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열정적인 사랑에 그립겠죠. 그런데 뇌과학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열정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일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그렇게 만나서 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점점 이제 애착의 단계로 들어서는 게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고, 사실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그런 걸 못 느끼나 보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하다가 애착의 단계에 들어서면 또 헤어지고, 이런 거를 사랑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증가되는 그 쾌감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계속 파트너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약물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도 그렇게 중독되는 증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란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MZ세대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겠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MZ세대가 70%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연애를 안 하기 때문에 결혼율 낮아지고, 결혼율이 낮아지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고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 MZ세대는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세대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 소모 비용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현재 한국 사회의 MZ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평가를 받아온 세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연애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재적인 스트레스,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랑은 질문의 연속이고 나 사랑해? 나 좋아해? 이게 정말이야? 그 평가의 연속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에 좀 더 민감하지 않나. 이 사회적인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하지 않느냐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인류 사회에 미래가 확실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감이 짝을 찾아서 안정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환경적으로 불안할 때는 오히려 더 사랑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뇌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를 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의 본성이고, 유독 한국 사회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경쟁이죠. 가정을 꾸미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획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친구들이 다 경쟁자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못하면 내가 이익을 보고, 과거에 좋은 기억을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데 인색하지 않느냐. 저희 세대는 오히려 기회가 많았어요. 동네에서 놀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남녀관계 포함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보상을 얻어본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쾌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찾기보다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제가 너무 많습니다. 뭐 핸드폰의 정보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들,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제가 많다. 결과적으로 뇌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같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미디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세계관으로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연애 관계는 서로 다른 의식 세계가 충돌합니다. 이 도파민을 분비하고 쾌감을 얻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그거를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따르죠. 근데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는 내 의식 세계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인 거죠. 근데 미디어에 의한 보상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어진 정보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다툼의 이유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격 차이, 세계관의 차이인데 참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 세계관의 차이 예시를 들어보면은 일화적인 기억, 어떤 상황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 일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한참 생각해내고 얘기를 그냥 길게 해요. 그냥 기억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맥락파가 있어요. 어제 뭐 했냐 그러면은 어제 서울 가서 재밌게 놀다가 와서 잤어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맥락은 잘 기억을 하는데 일화적인 기억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화적인 팩트파하고 맥락파가 만나면은 그리고 싸우다 보면은 맥락파는 증거가 부족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이 세계관의 차이에서 목적지향적인 분이 계시고 관계지향적인 분이 계십니다. 목적지향파는 뭐냐면 어느 여행지에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뭘 즐기고 그 플랜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근데 관계파는 그렇게 막 목적지향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여기 진짜 여행하러 왔나? 여행 가서 많이 싸웁니다. 근데 그런 다툼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뭐 헤어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MZ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건 회피 유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의 그 시각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보상의 단계를 얻게 되면 얻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다툼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싸울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안 가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보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지만 싸움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음식도 보면은 맛없는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보상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관계에서도 굉장히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쾌감이 됩니다. 그러면 뇌는요, 그 맥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면은 쾌감을 얻네? 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싸우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싸우는 건지를 잘 판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반복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패턴으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도파민이 하는 강화학습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되게 생산적인 다툼이고 생산적인 싸움이 되는데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는 각자가 약간 도파민 중독 상태에 의한 강화학습일 가능성이 있다. 질투심이라는 거는 그 뇌의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과거에 아마 질투심이 없는 조상은 멸종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소유욕입니다. 남한테 뺏기는 거를 가만히 용납한다 그러면 내가 기회를 잃겠죠. 기회를 뺏기게 되니까 유전자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 질투의 화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관장하는 뇌 부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슐라 콜텍스 같이 그걸 대뇌 섬엽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고통을 유발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상대가 나를 배신했거나 혹은 나보다 딴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고통을 유발을 하면은 상대방이 고통을 해소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 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가장 큰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내가 헤어질 것 같이 얘기하고 남들보다 더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해서 고통을 유발한 다음에 사실은 나는 너를 좋아해. 그걸 극대화하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는 맞죠. 근데 상대방을 내 세계관 안에 가두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관계적인 이득은 없고 상대방을 소유하려고만 하겠죠.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은데 사람들마다 선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최근 유행하는 그런 말 중에 그 테토남 애견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애견남이 애견녀를 좋아하면 좋은데 애견남은 또 테토녀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테토녀가 애견남을 좋아하면 좋은데 또 테토녀는 테토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비극이죠, 그죠? 그 논리에 따르면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유형을 좋아하는 거고 오히려 나 같은 유형을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인 전략인데 나를 갖고 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너무 내 성향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도 얻고 그래서 뇌는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성들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뇌는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말랑말랑하게.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능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애에는 사실은 중요한 딜레마가 있어요. 연애는 내가 만약에 10사람을 만나봤으면 선택권은 마지막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되면은 그냥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애의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이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명을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결정을 하거나 파트너로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을 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이제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사귀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깊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 얇지만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백마탄 원장님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나아.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나한테 맞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단점 없는 사람을 계속 찾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의 이상형이 거의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적인 만남은 그 상대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겪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3가지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는 사실은 내 의식세계에서는 나의 소유였죠. 시간도 내가 소유하고 근데 이 관계가 됐을 때는 그 소유를 나눠야 됩니다. 물론 상대의 시간을 내가 소유할 수도 있지만 내 시간을 상대방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혼자서 자유를 누렸지만 둘이서 자유를 누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이 내 소유지만 속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자유롭게 해주는 그게 굉장히 딜레마이면서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여유입니다. 사랑의 조급증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내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또 실패할까? 아니면은 이 사람 아니면은 빨리 다른 사람을 사귀어야 될 텐데 생각이 복잡해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뇌가 변할 시간도 줘야 되고요. 이 3가지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연애에서 이제 보람있게 성공할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한테 맞고 건강하고 안정감 있는 파트너를 찾으려는 본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또 똑같은 파트너를 만나고 그걸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무의식적인 익숙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 폭력적인 사람 혹은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많이 봐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그래서 그게 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은 내가 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뇌는 이거 익숙한 패턴이야. 관심 있어. 그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똑같은 나쁜 파트너를 만나서 나쁘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쁜 파트너를 만나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의 독립성은 포기하고 파트너에 의존해서 내가 사회적인 안정감이나 성공이나 이런 거를 추구해 보려는 걸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필요한 나한테 없는 그런 조건들로 이렇게 계속 추구를 하게 되면은 확률상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조건을 이루는 2가지를 해봅시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학력이 높아요. 근데 세상에 부자이고 학력이 높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내 성격에 맞을 확률까지 곱하면 못 만납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데렐라의 뇌과학적으로 보면 왕자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사람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왕자가 멋지고 끌리긴 하지만 내가 다가가면은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데렐라가 만약에 왕자가 찾지 않았으면 분명히 나쁜 남자랑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내가 네. 헤어짐이나 나는 안 될 거야. 내 무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좋아요. 멋진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 사람 하다가 안 될 거야. 그런 고통이라든지 그게 먼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자신의 연애 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뇌는 관계를 추구를 합니다. 끌림도 만들어내고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하는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 나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번식을 해야 되나? 내가 유전자를 퍼뜨려야 될까? 그리고 호르몬이 뭐가 나올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통계적인 얘기인 거고 자유로운 인간인 내가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그렇게 지구상에 널리 퍼져서 현재 문명을 이루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으로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번식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사랑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앞으로 보면은 더 많은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깨달음, 자기만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사랑의 기쁨과 거기서 오는 많은 보상,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